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살짝 지각했는데요.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화장실에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요구 때문에 좀 늦게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주말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소식들을 이제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항상 월요일이 그래왔죠. 금요일과 주말 동안 있던 소식들 살펴볼 거고, 평소처럼 아마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뭐 하고픈 얘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2부 Q&A 순서 때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상태 괜찮은지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괜찮나요? 똥 싼다고 공지부터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자, 똥 쌌어요. 뭐라고 해명할 것도 없어요. 이 나이 먹고 바지에 지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욕스럽죠. 그런 치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뭐 이게 냄새가 거기까지 흘러가 나갈 거예요. 마이크 좋아요? 다행이네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그 소식이 있었어요. 업데이트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막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IT 쪽 아니면은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리프사가 총 5개 통로가 있다고 공지를 했죠, 오피셜로. 그 중에 우리한테 생소했던 게 바로 이 유로화 통로거든요. 유로화 달러 통로인데 지금 우리한테 오피셜로 밝혀진 5대 거래소는 이제 비트스탬프, 이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적진 않겠지만 뭐 대만의 최근에 오피셜로 밝혀진 비트컵이나 또는 저희 코이스PH 필리핀에 있죠. 그리고 멕시코 쪽, 그리고 남부 쪽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담당하는 우리 비소, 지금 멕시코만 하고 있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호주에는 이제 BTC 마켓이라고 그 거래소가 오피셜로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죠. ODA를 위한. 근데 지금 이 유로화, 아까 말씀드린 5대 공식 통로 유로화 달러 구간이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씩 열거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로화 쌍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로화 쌍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비트스탬프거든요. 동시에 달러 쌍을 갖고 있는 게 또한 비트스탬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예상들을 해봤죠. 혹시 뭐 유로화 미국 달러 구간에 대해 명확하게 뭐 유럽 쪽에 있는 거래소라던가 이런 거 공지한 적이 별도로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된 대로 이 유로화쌍과 달러쌍을 갖고 있는 비트스탬프 안에서 다 해결을 보는 거 아니냐, 즉 XRP 레저상이 아니라 오프 더 체인으로만 처리를 해서 이게 처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이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XRP를 위에 게 달러로 바꾼 거 바꾸고, 그 다음에 바로 이 XRP를 팔아서 잠시만요. 재채기. 이거를 유로화로 바꾼 그 거래 내용을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산 개수도 250이, 판 것도 250이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시간도 비슷비슷합니다. 요거. 지금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쓰는 그 시간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 보기 힘드실 텐데 거의 비슷해요, 시간이. 1초 차이 정도 됩니다. 1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이런 걸로서 확인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원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뭐 찾으면 좋긴 한데 막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크나큰 유익한 정보가 새롭게 전달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한 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부가적인, 부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응아 얘기를 하시는데 응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안 가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 정보들은 그런 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지금 같은 정보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사전에 화장실에 들릴까 말까 그 여부와 비슷한 정도의 약간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해당해서 약간 우리가 어떻게든 파헤쳐야 거는 아닙니다. 그냥 약간 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건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에서 이제 그 기간 쪽 업무를 담당하던 본부장급이 있었죠. 콜리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 여성분의 커리어가 골드만삭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존 레가시 금융에서도 굉장히 인지도 있고 유명한 기관에서 일했다가 리플사에서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높은 임원급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았던 분이죠. 근데 지금 작년에 바이낸스 US 그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대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여성이에요. 지금 콜리라는 여성인데 저 NBA 경기 가고 저거 옷 입고 뒤에 아마 비트코인이라고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이낸스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문구를 적어놓고 약간 홍보 겸 마케팅을 이런 걸 했어요. 본인이 직접 춤을 추고 있는데 이거 보면 얼마나 웃기던지. 뭐 이거 정보는 아닌데요. 생각보다 이런 메인 이벤트에서도 이런 광고를 이거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아마 돈을 일정 지불하고 나가서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겠죠. 홍보를 한 건데 저런 게 허용되는 거 보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 약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 미국도 그렇고 어딜 가도 약간 굉장히 마이너하고 이게 되게 생소하고 잘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고 뭐 온갖 사기가 난무하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이제는 진짜 저런 정도 NBA에서도 홍보가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주류로 오고 있는 게 확실히 이 부분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약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 보고 볼수록 웃긴데 야,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춤추면서 홍보하는 건 또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정말 웃음이 나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호주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날짜가 2월 16일이거든요. 주말이에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호주의 BTC 마켓 보시면은 암호화폐 거래량 1등을 압도적으로 차지했거든요. 거의 한 4배 정도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많죠. 그리고 이더리움보다는 7배. 원래는 2등이었거든요. 만년 2등이었는데 그러니까 ODL 쓰고 나서도 2등이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XRP가 압도적으로 BTC 거래량을 주말에 넘긴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오늘날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또 넘겼고 현재는 평일에 비트코인을 제끼고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DL 기반의 볼륨으로 말이죠. 일단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는 해요. 저 지금 이 호주 달러 보세요. 이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 10억? 잠깐 볼까요? 환율 통해서 원화로 따졌을 때 저희 얼마나 되는지 보죠. 대충 아까 오스트리안 달러 기준으로 한 73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어디 봅시다. 뭐야? 자, 요거거든요. 1000단위를 끊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100만, 1000만, 그러니까 60억 정도 되는 거래량이에요. 근데 60억이면은 여러분들 알만 하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래소 중에 업비트를 하나 예를 들면은 업비트 잠깐 볼게요.
여기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런 제약사항들을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래, 그러니까 뭐 저게 절대적인 거래량이 절대적인 이제 고객의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하는 수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 100, 1000, 1200억 원어치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루 동안.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볼품 없죠. 60억이면. 한 200배 차이죠? 그죠? 200배? 맞나? 아니죠. 220배 차이죠. 20배. 헷갈려 자꾸. 20배 차이인데 많이 나는 거죠. 20배 차이면은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막 되게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저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힘드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적어도 저렇게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 비해 볼륨 사이즈는 되게 작은 거래소지만 어쨌든 호주 지역에 있는 거래소고, 그리고 오딜 사용에 의해 저렇게 비트코인조차도 볼륨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사실 저 볼륨의 대부분이 이제 뭐 투기 목적으로 누가 물리냐 이 눈치 싸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아니라 지금은 실제적인 ODL이라는 브릿지로 사용되는 XRP가 그 형태의 수요로 지금 저런 볼륨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볼륨 위에서 투기 볼륨 압도해서 1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거래소에서도 ODL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RP 브릿지로 쓰이면서 그 실제적인 비즈니스 수요에 의해서 비트코인 볼륨을 뛰어넘을 정도로 볼륨을 전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압도한다면, 그 얘기는 볼륨이 그 정도 이미 생겼다는 건 뭐죠? ODL로 그만한 수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유동성도 갖췄다는 얘기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유동성 바탕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유동성, 볼륨, 수요 이 3박자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마치 세계 지도가 색칠되듯이 하나의, 지금 호주는 색칠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색칠이 된다면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도 ODL 거래소가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대만의 비트컵이 그 예가 될 텐데요. 비트컵이 실제로 저렇게 ODL 거래소로 선정돼서 실제적으로 사용됐을 때 저런 식으로 압도적인 볼륨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봐야겠죠.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남부 쪽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빗소가 확장을 할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처럼, 그리고 호주에서처럼, 그리고 필리핀에서처럼 저런 식으로 변해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렇게 전 세계가 변해갈 수 있다면 XRP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호주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ODL 관련된 건데, 지금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요? HMX라는 이제 이 엑스라피드 때부터 추적을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통계 수치를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잘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 그래프 되고 있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포물선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역시나 포물선 그래프 그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이 비트스탬프에서 뭐 빗소, 예를 들면 비트스탬프에서 코인스PH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색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필리핀 구간도 점점 두꺼워지고, 여기는 호주에서 비트스탬프로, 즉 호주 달러에서 미국 달러로 오는 거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스탬프에서 빗소, 멕시코로 가는 것도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그냥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ODL 사용량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볼륨이 급격하게 계속 3분기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많이 늘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겠죠. 그리고 자, 비자 네트워크 관련된 건데요. 비자에서 공식 자료에서 이 그림을 도식을 해줬어요. 참 고마운 부분인데, 보이시나요? 이 비자 자료죠. 저는 근데 오리지널을 보고 싶은데, 이 친구들 진짜 이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친구들 무슨 이 사이트
참 이게 패트론이라고 유료 사이트요. 이거 뭐 가입하고 막 이렇게 구독 $5 막 이런 식으로 지불을 해갖고 보게끔 해놨는데 이 친구들 정말 뭐 본인들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보신 것처럼 비자에서 직접 만든 문서고요. 지금 보시면 2020 인베스터 데이 뭐 투자날 뭐 이런 식으로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공개한 자료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본인들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봅시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자에서 여러분들 어스포트를 인수합병할 때 합병까지는 아니었죠. 인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과연 어스포트가 리플렛의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비자가 혹시 간접적으로 리플렛 토큰을 쓰는 거 아니냐. 첫 번째로 이게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 함께 하긴 했던 게 뭐죠? 어스포트가 오늘날까지도 리플렛 멤버가 맞는가?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 오피셜로서 우리는 리플렛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잠깐 볼까요? 어스포트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본인들의 파트너십에 대해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리프사도 언급이 돼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렇게 리프사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파트너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볼 때는 사이트 수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물론 3료에 사면은 수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전히 표기하고 있는 걸 봐서 아마 그 관계는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랬던 어스포트,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자가 어스포트 인수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막 그 부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자가 간접적으로 리플렛 토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궁금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자료에서요. 지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걔 갔잖아요. 이름 뭐더라? 유럽 쪽 레귤레이션 담당하던 직원이 갔잖아요. 원래 영국 정부기관에 있었고 리프사로 와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유럽 쪽 레귤레이션 본부장 담당을 하다가 일로 이직을 했죠, 최근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그거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인수했었잖아요, 그때 투자를 해갖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보다는 이제 어스포트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나와있어? 벤모도 얘기하고 있네. 시장 분석인가 본데, 앞부분은? 아까 그 그림 어디 있죠?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 규모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야, 카드 발급한 게 34억 개야? 어마어마한데, 페이먼트 볼륨이 이게 연간 기준일까요? 8조 달러니까 거의 9천조에 달한다는 거죠. 연간이겠네요. 9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처리하는 게. 잠깐 비자의 공식적인 본인들의 규모, 처리하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쪽인데, 여기 나와있네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얘기가 나와있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보세요. 비자넷, 본인들이 만든 네트워크는 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비자넷 토큰 맞는데, 비자넷이라는 브랜드 말고 본인들의 네트워크지만 비자넷은 아닌 비자가 만든 네트워크 부분이고, 노란색이 넌 비자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자가 구성하지 않은 네트워크,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들이 비자넷이라고 했잖아요. 요것들과,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비자넷이 아닌 본인들이 만든 이 회색과, 그리고 어스포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플레이드, 이런데 본인들이 인수해낸 또는 파트너십을 맺은 서드 파티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노란색들 연계하는 그림을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도 더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실제적인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세요. 카드 대 카드 처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만든 비자 다이렉트나 비자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의 비자 카드 유저가 트랜잭션을 하면 크로스보더 하면은 캐나다에 있는 비자 카드 그대로 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 카드 대 카드로 갈 때는. 근데 카드에서 non card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은행 계좌 이런 거는 안 되죠. 본인들의 네트워크 안 되니까 뭘 쓰겠다? 본인들이 인수한 어스포트를 쓰겠다. 요 페이먼트 네트워크 ACH 그거라고 있죠.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그거를 쓰겠다라고 지금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키겠다. 그리고 카드가 아닌 둘 다 양쪽 다 카드가 아닌 경우 이거는 미국의 은행 계좌 그리고 받는 쪽은 독일의 은행 계좌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카드가 아니잖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수한 어스포트와 어스포트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보이시죠? 그리고 또는 이조합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업일 경우는 이조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 계좌일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B2B라고 해갖고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그 커넥트 솔루션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도착 국가는 이런 식으로 RTP 이용해서 가겠다. 요건 거죠. 이 조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가지 케이스 갖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일단 카드가 아닌 경우는 본인들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컨대 Q&A 때 분명히 여러분들 그거 질문하시거나 그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주말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기사에 또 주말 동안에 그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머니그램이 무슨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게 리플 네트워크 또는 OD를 쓰는 게 아니라 비자넷을 쓰는 거다. 비자 솔루션 쓰는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왔던 게 혹시 머니그램이 OD를 버린 게 아닌가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느낌, 이런 경향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비자 관련된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Q&A 때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카드 회사, 신용카드 만드는 이 회사 쪽과 이 회사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리프사가 제공한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스탠스나 포지션이나 장단점에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까 같은 기사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포인트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 계좌를 조인시키면은 본인들 비자 자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스포트를 인수를 한 거죠. 이런 데를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은데 본인들 솔루션이 은행 쪽까지 어떻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 거죠.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Q&A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요거 와우, 여러분들 주말에 이 소식도 많이 들으셨죠? 네, 이거 얘기하다가 욕먹었어요, 어떤 분한테. 이 질문 되게 많이 왔거든요. 지금부터 좀 개요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459 포트라고 적었는데 이것도 한글로 적죠. 보시 편하게. 자, 그냥 메모장 꺼낼게요. 꺼내는 게 낫겠다. 꺼내서 타이핑을 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459 포트란 거를 아마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아마 그러면서 더불어서 들으신 게 2459 포트를 리프사가 등록했다. 대박이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대박입니다. 엄청난 대박이에요. 왜 대박일까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지금 뭐 IP나 또는 도메인, 그리고 뭐 인터넷에 연관된 겁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와 연관된 건데 지금 포트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면은 IP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1.2.4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뒤에 포트라고 해갖고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포트가 1부터 뭐 대충 말씀드릴게요. 65,000개 5,000번까지 해갖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IP야 통로를 열 수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65,000쯤까지 뭐 그 이상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 동시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멍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좀 약간 비유화시켜서 표현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구멍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구멍. 그러니까 그 구멍이 하나의 이런 서비스들이 그 구멍 이용해서 뭔가 통신하면서 뭐 동영상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웹페이지 볼 때 웹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2459 포트가 리플사가 이 방금 말씀드린 IP 주소, 도메인 주소 그리고 이 포트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에 공식적으로 레지스트 등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박이죠. 아마 대박이라고 되게 많이 설명했을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뭐 유튜브든지 뭐든지 간에 기사든 간에 트위터든 간에 그거 보셨으면은 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왜 대박인지를 혹시 물어보신 분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왜 대박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예상컨대 이거를 다시 또 얘기했을 거예요. 마치 반복처럼 야 여기에 등록됐으니까 대박이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대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니 그 의미가 어딨어, 그냥 여기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대박이지. 이런 설명만 들었을 거거든요. 아마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 이상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나마 이제 이해가 있는 사람일 텐데 아마 워낙 사기판이니까 그런 건 없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박이라고 들으셨을 텐데 그냥 여기까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대박은 빼세요. 그냥 등록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거기까지예요. 이게 대박이다? No! 그렇다고 이거 뭐 그냥 악재입니까? No! 그냥 등록한 거예요. 그냥 등록했음.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자 히스토리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작년 8월부터 알고 있었어요. 8월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2459 포트에다가 등록 완료 이 이상의 의미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렸던 거예요. 솔직히 이 포트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2459번 포트에 등록된 게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끝이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구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IT 아니신 분들이 알아봤자 의미 없는 게 사실 이 포트는 리플로드 운영할 때 피어투피어로 통신할 때 쓰는 포트거든요. 아까 구멍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플로드들끼리 피어투피어 통신할 때 어떤 구멍을 써야 되잖아요. 그 구멍으로 2459 포트를 쓰기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 그런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IT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사실이고 중요한 뉴스도 아니고요. 그래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이제 갖고 이거 선동하는 친구들이 또 의미도 정확히 이해 못하면서 막 이거 대박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 8월에 등록을 해놓고도 못 쓰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리플 로드들 통신할 때 여전히 51,235번 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걸 등록해놓고 못 바꾸고 있어요. 물론 닉이나 데이비드 슈아츠 스낵맨은 등록해놓은 포트를 쓰고 싶은데 저거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작업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껏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이 포트를 등록한 요걸로 바꾸는 게 수순인데 등록을 했으면 여전히 못 바꾸고 있다.
네. 이거는 근데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포트 자체를 변경하는 거는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일부. 왜냐면은 이게 동시에 다 바꿔줘야 되는데 또는 동시에 못 바꿀 거를 대비해서 두 포트를 동시에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럴 방법을 쓰더라도 약간의 혼선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걸 바꿀 거를 좀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또는 뭐 특별히 디테일한 계획이 없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라고 그런 맥락의 생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직은 못 바꾸고 있어요.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지금 설명드린 게 팩트인데 이걸로 이제 해외에서도 너무 장난질을 치다 보니까 2459 갖다가 또 막 589처럼 시그널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닉이 대놓고 얘도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 막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게 이제 폴리사인 거의 다 준비됐다. 왜냐면은 2459 포트를 데이비드 슈왈츠가 방금 설명드린 거요. 그걸 등록했기 때문이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막 달고 있죠. 그러면 다른 댓글에서는 또 이제 589처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무슨 샤머니즘이냐 막 이러면서 뭔가 알아야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비꼬면서 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저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대초월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저게 전부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2459 등록했음 끝. 이상 끝. 요겁니다. 딱. 너무 저런 선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있죠. 오늘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너 2459에 대해 뭐 생각하냐? 보시면서 이 닉도 닉에 대해 모르신 분에 잠깐 설명드리면 데이비드 슈왈츠의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프사의 메인 개발자 10불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여기 써있잖아요. 딱 그냥 한마디로 요연하게 딱 압축해버리잖아요. 그냥 포트 넘버일 뿐이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하의 의미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냥 딱 그 내용 그대로예요. 딱.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흑우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자, 다음 소식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 말에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스위스에서 이 국제 통화 시스템 관련돼서 뭐 IMF 총재, 당시 총재 레가르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뭐 중앙은행의 고위 임원급이나 여러 가지 학계에 있는 교수들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리프 CEO도 참석을 했고 리프사가 이 국제통화 시스템 관련해서 본인들의 모델, 그 솔루션 이거는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브리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보시는 이 자리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 이 양반이 약간 모더레이터 진행도 받던 양반이거든요. 제 기억에 교수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그렇긴 해요. 얼굴 외모상은. 어쨌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게 안전자산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PT를 보시면은 안전자산이 뭔지 세 가지 특성을 나열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유동성 자산이 유동성이 있도록 만드느냐 하면서 여기 마찬가지로 특성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결론을 내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어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자산은 뭐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유동성이 있다는 거고 유동성이 있는 자산은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둘이 이꼴관계를 한 거예요. 둘의 성향상 이건 이꼴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시면은 하이레벨 컨퍼런스를 하면서 9번째죠. 아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석했던 게 7번째인가 6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이 9번째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 국제 통화 시스템 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리프 CEO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브리핑을 하고 나서 Q&A로 질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질의를 받으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동성이 핵심인데 그 문제를 네가 얘기한 걸 풀어낼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프 CEO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고요. 리프사 솔루션, 리프사의 방법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왜 달러가 기축통화했냐? 유동성이기 때문에. 유동성. 그리고 그런 얘가 설명했듯이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오늘날에 그나마,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자산, 절대적인 무조건 안전한 자산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날에 상대적으로 오늘날 그나마 가장 안전한 게 달러로 인정받으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맥락의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 국제 통화 정책상 가장 중요한 핵심키 유동성. XRP 브릿지 통화 쓰려는 건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1단계 항상 말씀드리는 유동성. 그 다음에 유동성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브릿지에서 볼륨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수요 창출해서 다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형태, 선순환 사이클. 그 부분인데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학계에 있는 경제학 관련된 교수도 그렇고 IMF 직원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래서 리프사는 그 부분을 XRP 브릿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하이레벨 컨퍼런스에서 이 많은 전문가들, 각 세계에 있는, 각 국가에 있는 전문가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유동성 얘기고 리프사는 그 문제를 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XRP를 통해서요. 그 부분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리프사가 말하고 주장하고 생각해온 솔루션이 정답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들이 그렇게 원하는 유동성 문제를 리프사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리프사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지금 전 세계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의 머리, 두뇌에 속하는 애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유동성 얘기야 계속. 근데 그 갈급한 문제, 정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진짜 성공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체인널리시스. 저 왜 어널리시스라고 안 하고도 그냥 일부러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체인널리시스. 저기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XRP도 공지를 한 거죠. XRP도 이제 지원을 하고 보시면은 이제 런칭과 함께 전 세계의 탑 70개에 속하는 XRP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소 관련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스캠이라던가 해킹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다고 하죠. 몇 주 내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2월 15일 날 한 거니까 적어도 3월 중순 전까지는 공개가 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참고로 이 회사의 자료는 보니까 에이전시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단순히 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기관들, 거버먼트, 정부기관 대상으로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역할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에 따르면은 뭐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 에이전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뭐 그런 기사에 따르면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실제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저도 확인이 안 돼갖고 그 부분은 이제 진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이 회사가 그냥 단순히 기업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도 고객으로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고요. 모르겠네요. 그게 뭐 미국 정부기관에 대해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미국 정부의 요구 때문에 XRP를 추가하는 거면 참 좋을 텐데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근데 뭐 사실이면 굉장히 좋은 얘기겠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기사가 요 기사 같네요. 일본 기사 같은데 여기서 본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번역기로. 자, 그리고 게이트허브 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뭐 게이트허브든 업비트든 빗썸이든
어쨌든 간에 돈이 걸린 데는 항상 사기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허브인 척하고 이메일 보내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 상대로 낚시해갖고 돈을 빼돌리려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항상 의심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어떤 형태든 간에 뭐 내가 뭔가를 주겠다, 뭔가를 주겠다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오늘 방송 끝나고 내일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방송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계정으로 XRP를 100개씩 보내주시면 제가 한 달 뒤에 200개로 2배로 부풀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방송이라던가 이메일이던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보세요. 무조건. 일단 사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공짜로 뭘 주겠다고 해요. 너무 막 매력적이에요. 듣기만 해도 막 귀가 달달해요. 막 야 진짜야? 이거 너무 꿀인데? 막 이런 느낌 드는 거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90%는 사기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머니그램이 대놓고 인터넷 공간에서 도전장을 뿌렸어요. 코인베이스 CEO한테 머니그램에 그 프로모션 코드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 서비스 한번 써볼래?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트위터에서 이렇게 트윗을 남겼거든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뭐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는 뭐 실제로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실제로 머니그램에 쪽지를 날려갖고 프로모션 코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냥 흥미삼아 보세요. 머니그램이 약간 마케팅의 일환으로 어그로를 끄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은 다음은 이제 XRP2라고 XRP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죠. 리프스한테. 거기에서 2천만 개 또 판매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 다이렉트 세일 되는 거 보면 기간 판매는 확실히 리프사가 작년 3분기 보고서 그리고 4분기 보고서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OTC 세일 통해서는 뭘 하겠다고 했죠? OD의 사용 또는 XRP 브릿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 그 유동성이 부족한데 다이렉트 세일로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포커싱을 하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인데요. 이 2천만 개 판매됐는데 요것도 결국에 그 사들인 계정을 보니까 계속해서 비트 스탬프로 XRP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구매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참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 XRP2에서 다이렉트 세일로 판매되는 거, 즉 OTC 세일로 판매되는 XRP가 지금처럼 이게 아마 한 달에 한 4천만 개 정도씩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판매 흐름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 불어나서 한 1억 개, 2억 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마켓메이커들한테 판매가 되는 게 뭔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확실히 그런 현상이 드러난 그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마켓메이커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XRP 더미를 보유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돼요? 그 더미를 추가로 사들여서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유동성, 즉 오더북에 쌓아주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핵심 포인트라고 설명하는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매가 늘어나는 거, 마켓메이커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 판매가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 변화로 인식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마켓메이커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BRD 월렛이 아이폰 유저한테는 이 BRD 월렛에 XRP가 추가돼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추가적인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비트맥스에서 그 계약 기간이 무제한인 그 선물이 XRP가 추가됐잖아요. 근데 그 제가 방송에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시점이 최근인데 가격이 막 이렇게 바닥까지 친 적이 있어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가다가 꾹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실제로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 이때 청산을 다 당했겠죠. 이거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변명입니다. 근데 저는 딱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트윗은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비트맥스의 주장은 오류가 아니다, 정상적이었다. 그리고 보인들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보호가 됐다라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정상 작동한 게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야기 돼 있던 거죠. 이 XRP T4 만든 개발자가 이제 줌이라는 플랫폼에 가까운 성격에 가까운 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상인들도 결제할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들도 이제 P2P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 솔루션인데 이미 예전부터 코인필드랑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제닉 프로젝트에 연계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 공개가 된 거고요. 이 줌이라는 곳에는 wallet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 줌에서도 솔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솔로제닉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몇 월이죠?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권들 STO 형태로 토큰화 시켜서 XRP 레저상에 IO 형태로 올리겠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주식 증권회사와 뭐 협약도 맺었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직 실체는 공개가 안 됐죠. 직접적인 실체는 아직 공개 안 됐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토커나이즈드 에셋이라고 돼 있죠. 그런 식으로 IOU 형태로 토큰화된 거 이런 것들도 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웃겨갖고 그냥 제가 리트윗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스틴 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론 대빵이잖아요. 트론의 대빵인데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이랑 식사 실제로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 사람 성향대로 굉장히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 아니라 입캐팅이죠. 마우스 캐팅 입으로 하는 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주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발렌타인데이에 막 빅뉴스 온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리플사는 왜 이렇게 입게팅을 안 하냐, 뭔가 좀 약간 선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안 하죠. 리플사 진짜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무엇이 맞는지는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어갖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애쉬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연 테크 컨퍼런스에 이렇게 패널로 참여해갖고 5명 나란히 앉았죠. 거기 가서 열심히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특별히 중대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오디오에 관련된 거를 여기에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 가서 아마 다른 암호화폐 회사 간 곳이 있을까요? 있을지 의문인데 못 봤던 얼굴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아는 얼굴이 없기는 한데 되게 그 부분은 좀 솔직히 궁금하네요. 다른 암호화폐사도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리플사만 초대받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현상에서 좀 골드만삭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엿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초대됐는지.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정도 다룰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드림나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들과 일을 했던 리프사 직원이었거든요, 과거. 현재는 아닙니다. 퇴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호주 사람을 알고 있는데 호주에 가서 다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이 사람이 유명한 그 발언이 이거죠. Cool your jet. 이걸로 되게 진정하라 이러면서 했던 걸로 되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간의 인터오퍼빌리티, 즉 뭐 IRP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얼타임 리퀴디티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거 이뤄내려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CBDC 역시 마찬가지다. 똑같은 것 때문에 서퍼, 고통을 받을 거다. 똑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XRP 같은 브릿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고요. 리프사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를 또 이제 드림나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BDC가 나오더라도 크로스보더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XRP 같은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좀 더 있네.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면은 이제 소식은 다 중요한 건 다른 것 같네요. 자, 뭐냐면은 지금 닉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개발자죠. 데이비드 슈왈츠, 스낵맨의 오른팔인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UNL 운영하는 거 그 컨셉 관련해서 뭔가 개선안이 있다고 하네요. 스낵맨이 생각한 개선안이 있고 2020년에 제안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제안을 해서 UNL을 이 컨셉, 그러니까 밸리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해갖고 각 리플 노드, 원장을 기록하는 이 노드들이 직접 이 밸리데이터를 선정할 수 있는 게 바로 UNL이거든요. 이 원장에 기록된 트랜잭션의 적합성을 확인해줄 밸리데이터들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컨셉으로 돌아가는 거 관련해서 개선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2020년에 제안을 하고 적용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뭐 공개되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어떤 개선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하면은 된 것 같네요. 이거 영상 안 올라오나요? 아직 안 올라왔죠, 여러분들? 이거 영상 빨리 보고 싶은데 아직 안 올라왔겠죠? 트위터에 안 돌아다닌 거 보니까. 자,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일 것 같은데 17일 그죠?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입니다. 이거 올라올 거예요, 곧. 어쨌든 안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소식 다 정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더불어서 비자 관련돼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2부 순서 때. 잠깐 쉬었다 갈게요. 뿅.